네, 아직 증시 오늘과 내일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죠. 금요 특집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매일경제신문 박봉건 논설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봤었는데 지난주 이슈와 이번 주 이슈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 한 주를 좀 정리해보자면 논설위원님께서는 어떤 키워드가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침공, 이게 뭐 메가톤급 악재죠. 여기에다가 어쩌면 이 침공에 따른 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 빅 스텝과 베이비 스텝,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죠. 네. 이게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라는 게 벌어지면서 연준도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속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빅스텝 대신 베이비 스텝이라고 오늘의 키워드 갖고 오셨거든요. 네.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워낙 가변성이 크고 시장이 거기에 따라서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파월 의장도 인정했듯이 이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침공이 직접적으로 미 경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시 또 해석을 해보자면은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글로벌 증시를 짓누르고 있지만 증시가 붕괴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통화 정책이 긴축의 속도가 좀 더 완화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 실제로 파월 의장도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지만은 당초 시장에서 걱정했던 0.5%포인트 빅 스텝이 아니고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성인 걸음이 아니고 아이가 걷듯이 아장아장 걷듯이 살짝살짝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그 시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저항을 좀 받쳐주는 하나의 토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시장에 계속해서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악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은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기 힘들고 그리고 지금 이 전쟁 리스크가 금방 또 사라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장을 짓누르는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전쟁과 관련한 리스크가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제는 좀 일어서보자. 증시가 한 단계 한 단계 기지개를 좀 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그 물가, 그 배경에는 유가가 있잖아요. 유가가 이제 100불 시대가 다시 또 도래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150달러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환율도 문제예요. 네. 원달러 환율이 오늘 1214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수출과 관련해서 희비가 엇갈린 기업들이 있을 텐데 유가 쇼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러시아 침공 사태 가져오는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 유가 상승,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그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만약 러시아가 침공을 했다 하면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유가 120달러였었어요, 배럴당. 근데 지금 이 움직이는 상황이 좀 심상치 않은데 100달러 돌파를 한 뒤에 어제 같은 경우 브렌트유가 119달러, 그리고 WTI가 116달러. 물론 장중 장막판에 하락 반전하겠지만 장중 119달러, 116달러 찍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파르게 유가가 상승했다는 이야기인데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시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배럴당 15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업종, 철강, 화학, 정유 이런 업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이런 원유 가격이랄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고 기업 수익성에 장기적으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또 물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유럽도 2월달 물가가 35년 내 최고치, 그리고 1월달 미국 물가는 40년 내 최고치였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2월 물가도 3.7% 상승했는데 이게 5개월 연속 3% 이상 오른 겁니다. 이건 하늘의 물가 관리 목표 2%를 5개월 연속 넘어선 건데 이건 지금 10년 내에
처음 보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당장 이런 상황이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완화될 것이냐라고 기대하기 힘든 게 지금 이 러시아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무역 수지 적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에너지 수입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미국이 하나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가 뭐냐면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막는 거예요. 원유랄지 천연가스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 러시아가 세계 3위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 산업이 솔직히 보잘게 없습니다. 네. 에너지 수출로 돈을 벌어들이는 아주 원시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러시아의 수출을 에너지 수출을 막는다 하면은 러시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되겠죠. 근데 미국 그걸 카드를 못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와 연결되는 거예요. 만약 미국이랄지 서방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원천 봉쇄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원유 가격이랄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겠죠. 네.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은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면은 파월 의장도 0.25%포인트 이야기했지만은 원유가가 더 뛰어가지고 물가가 더 불안해진다. 그러면 0.5%포인트를 나중에 올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에너지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선뜻 그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게 미국의 이 러시아 원유를 수출 막을 수 있는 다른 하나의 대안이 있습니다. 그건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이란 핵 합의 이걸 다시 복원을 시키면은 복원이 된다 그러면은 이란산 원유가 다시 글로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보니까 이란 그 수출 규모가 하루에 100만 배를 해가지고 전 세계 수출량의 한 1%쯤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란산 원유가 다시 시장에 흘러 들어오면은 러시아산을 제재를 하더라도 큰 영향을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국제 지정학적인 상황이 막 엮이는 건데 이란 핵 복원 합의 시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된다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상황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러시아의 경제를 막기 위해서는 가스관도 그냥 막아버리고 아니면 뭐 모든 수출, 특히나 에너지, 유가, 원유와 관련한 수출을 막아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이 카드를 꺼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고 또 사실 시장이 또 더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태를 발발시킨 그 장본인이 그 누구도 아니고 푸틴 대통령이라는 게 또 그의 성향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 시장이 더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푸틴이 20년 이상 집권했어요. 절대 권력을 부입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푸틴이 오판한 게 뭐냐면은 군대를 집어넣으면은 단시간 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맞습니다. 이 무장한 군대를 보고서 굴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영웅적인 결사항전 태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계 각국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 푸틴 입장에서 물러날 수가 없죠. 독재자에다가 권위주의적인 리더인데 만약 여기서 물러난다 그러면은 자기의 위치가 입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저기 그 푸틴의 지금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고 있고 미국 정보기관에서도 푸틴의 그 비기성적 판단에 대한 지금 정신 감정이랄지 그걸 하고 있는데 오늘 저기 그 벌어진 사건을 보더라도 이제 푸틴이 얼마나 모험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원전을 포격을 했잖아요. 그 원전이라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전 중 가장 큰 원전이고 그리고 6개 원전이 있는데 지금 3기는 정상 운영 중이었고 3기는 폐쇄했는데 그 3기 안에 그동안 사용했던 연료와 폐 연료봉을 보관하고 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게 포격을 해서 만약에 그 균열이 생겨서 방사능이 유출되면은 이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그렇죠.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만약 이런 체르노빌처럼 만약 이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유럽도 이걸 좌시할 수가 없죠. 그러면 유럽과 러시아 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예기치 못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전면전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푸틴이 그 핵 위협을 했지 않습니까?
서방한테 뭐 군사 지원하지 말라고 겁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위협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원전을 포격을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푸틴의 정신 상태 자체가 불안정한 거고 지금 명분 없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민간인을殺傷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그 젊은 병사들도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맞아요. 아무것도 모르고서 총알 바지에 동원되고 있잖아요.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푸틴은 전범으로서 어떤 좀 상황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불안한 상태에 있다. 그게 지금 세계 경제에 가장 큰 또 세계 증시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포 지수의 한 원인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정신 상태. 다음 주도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지만 네. 다음 주 증시를 좀 미리 예측해 본다면은 어떤 이벤트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어차피 뭐 그 전황 흐름에 따라서 네. 일희일비하는 그런 장이 펼쳐지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될 거는 저는 항상 그 외국인의 흐름을 지켜보는 게 당연하겠지만은 그 이번 주 들어서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을 하는 와중에도 외국인들은 전혀 이제 주식을 안 사고 있어요. 계속 내다 팔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어차피 달러 강세에 따른 환차손 그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달러 지금 상황이 불안 변동성이 크니까 그 안전자산 달러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네. 달러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 당연히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건데 아까 모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원화가 지금 환율이 2014원까지 1214원. 1214원. 네. 1214원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1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또 이게 되게 안 좋은 게 또 수입 물가 상승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근데 외국인들이 갑자기 뭐 저기 커다란 매수세를 돌변한달지 그런 상황을 기대하기 쉽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돈을 빼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매일매일 현황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충분히 들어와줬을 때 우리 시장이 더 힘을 내주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 기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습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논설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건 논설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